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2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앞으로 우린 3시간에 걸쳐 각각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혁명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보면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역사적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려면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럽 지역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세기 이후 유럽 전역에서 출현한 절대왕정 체제로 구체적으로는 절대왕정 체제에서 여전히 큰 힘을 차지하고 있던 봉건적이고 귀족적인 구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17, 18세기에 각국에서 발생한 혁명으로 봉건적 구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비로소 근대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시기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혁명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됩니다. 물론 언제나 강조하듯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상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이 처해 있던 시대적 조건에 따라 혁명의 과정이나 결과가 사뭇 다른 모습일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 배울 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처해 있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자, 그럼 이제 17세기 영국이 처한 상황을 토대로 영국 혁명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리적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영국이라 부르며 알아본 역사는 현재 영국 전 지역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잉글랜드 지역의 역사였죠. 우리가 이 지역의 지리나 역사에 대한 지식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 오히려 혼란을 줄까봐 지금까지는 영국으로 통칭했던 건데요.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즉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불리는 나라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포함하는데요. 잉글랜드가 웨일즈를 병합하고 아일랜드를 정복한 후 스코틀랜드를 통합하면서 탄생한 나라죠. 이후 1921년에 아일랜드가 독립합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계 신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던 북부 지역이 영국령으로 남으면서 현재는 북아일랜드만이 영국에 속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오늘 수업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하도록 하죠. 이전에 배웠던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시 영국에는 로마 가톨릭, 국교회, 청교도 등 3개의 교파가 존재했습니다. 국교회는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국왕에게 있음을 선포한 헨리 8세의 수장법을 시작으로 엘리자베스 1세가 예배와 기도의식 등을 통일하는 통일법을 공포하면서 성립됩니다. 이와 별도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칼뱅주의가 영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를 따르는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을 청교도라 합니다. 이들 청교도는 국교회 안의 가톨릭적 요소를 일체 지우고 칼뱅주의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실 종교개혁을 다룬 수업 때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굳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정리한 이유는 영국에서 벌어진 정치적 갈등이 종교와도 일정 수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업을 들으며 오늘 등장하게 될 국왕과 여러 정치 세력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파악해 두도록 합시다. 영국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이끈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모직물 공업이 발전해 영국 국내 산업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는데요. 기억나나요? 그런데 모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털을 확보하려면 이 양을 키울 넓은 목초지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영국 농촌에는 이전에 농사짓던 땅을 목초지로 만드는 사업이 널리 행해집니다. 이를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인클로저는 울타리치기라는 뜻으로 농지를 목초지로 만들고 양을 키우기 위해 울타리를 친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등장한 지주층인 젠트리가 주도하는데요. 이를 통해 젠트리는 농촌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했죠. 참고로 인클로저 운동은 당시 영국 사회에 확실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인 토머스 모어도
자신의 저서인 유토피아에서 이 현상을 비판했었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의 말은 당시 농토를 잃고 도시로 내쫓긴 가난한 농민들의 처지를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인, 제조업자, 법률가, 의사 등 시민 계급이 성장했는데요. 젠트리와 도시의 시민들은 종교적, 정치적 공통분모를 매개로 점차 하나의 세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젠트리와 도시 시민들은 대개 칼뱅파 신교도인 청교도였습니다. 당시 청교도는 인구의 10% 정도에 불과했지만 젠트리와 도시 시민이 많았기에 그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죠. 이들 중 다수가 의회로 진출했는데요. 이들은 의회에서 왕실의 부패를 비판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는 정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면서 새롭게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됩니다. 사실 제임스 1세는 이미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제임스 6세라 불렸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가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자 잉글랜드의 왕위까지 잇게 된 겁니다. 이로써 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공동왕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두 나라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군주 아래서 서로 다른 의회와 정부를 가진 동군 연합의 관계였던 거죠. 당시 유럽에서는 왕실 간의 혼인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하튼 제임스 1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면서 정국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의회의 조언이나 승인 없이 국왕이 자유롭게 법률이나 칙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왕권 신수설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자 기존의 의회가 행사한 특권과 관행을 무시했고 이로 인해 국왕과 의회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죠. 또한 그는 가톨릭교도와 청교도를 억압하여 국교회로의 개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 의회에 진출해 있던 청교도 입장에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의회를 무시하고 청교도를 탄압했습니다. 당시 찰스 1세는 프랑스나 에스파냐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매겼는데요. 이에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이 세금을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우선은 당장의 세수가 필요했던 찰스 1세는 의회의 요구에 동의했지만 곧이어 의회를 해산하고 11년 동안이나 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전제 정치를 이어갔죠. 찰스 1세가 승인한 권리청원은 마그나카르타와 뒤에 알아볼 권리장정과 함께 영국에서 의회 정치의 전통이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선 앞서 설명했듯 권리청원에는 국왕이 세금을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 여러 자유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죠. 그런데 이러한 요구가 법을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국왕에게 요청하는 청원의 형태로 이루어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의회에서는 왕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법을 제정하려면 왕의 재가가 필요한 데다가 법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다며 귀족들이 입법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법의 형식 대신 왕에 대한 청원의 형식으로 권리를 선언했던 거죠. 청원을 주도한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국왕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의회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리청원을 승인한 찰스 1세가 곧장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간이나 의회를 다시 소집하지 않았던 걸 보면 알 수 있죠. 의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왕실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 찰스 1세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미 사문화되었던 과거의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재정을 보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불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 국교회를 강요하자 스코틀랜드의 칼뱅파 신교도인 장로교도들이 이에 저항한 거죠. 이렇게 되자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의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1년 만에 의회가 다시 소집되자 의원들은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과세 요구를 거부하고 나섭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국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이에 반발하는 의회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거죠.
처음에는 왕당파가 우세했으나 의회파를 이끄는 크로멜이 신영구를 조직하고 왕당파의 군대에 맞서며 전세가 뒤집힙니다. 젠트리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의 청교도였던 그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부대를 편성했는데요. 이를 모델로 의회파 군대 전체를 재편성한 것이 바로 신영군이었죠. 결국 의회파는 크로멜의 활약으로 내전에서 승리합니다. 이후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화정이 운영된 이 시기에는 크로멜이 전국을 주도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벌어진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요. 우선 그는 내전 기간에 거의 독립국처럼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던 아일랜드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여기서 크로멜은 초토화 작전을 펼쳐 아일랜드에 반란을 진압했는데요. 그 과정이 워낙 잔혹해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으로 크로멜은 항해법을 제정합니다. 항해법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수송은 영국이나 그 식민지의 선박 또는 수출하는 국가의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중개무역으로 성장하고 있던 네덜란드를 견제하고 국내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크로멜의 지지 기반인 젠트리와 도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크로멜은 의회를 해산하고 입법과 행정 모두를 장악한 호국경의 지위에 올라 독재 정치를 펼칩니다.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세우긴 했지만 왕당파 잔존 세력의 저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혼란한 국내 상황을 빌미로 삼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청교도 윤리를 앞세워 금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일련의 법을 제정하는데요. 이로 인해 극장 공연이나 운동 경기 등이 모두 금지되었고 찬송가를 제외한 다른 노래는 부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본주의적 성격의 독재 정치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민중들 사이에는 그나마 자유롭던 왕정시대를 그리워하는 분위기마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크로멜이 죽은 후 호국경의 자리를 그의 아들이 물려받긴 했지만 얼마 안가 반크로멜 세력이 프랑스에 망명 중이던 찰스 2세를 불러들여 국왕으로 옹립하고 왕정을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찰스 2세와 그의 뒤를 이은 동생 제임스 2세 모두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전제 정치를 실시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또한 찰스 2세는 가톨릭에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제임스 2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이들이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는 조치를 시행하자 국왕과 의회 사이의 갈등이 더욱 고조됐죠.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크게 토리당과 휘그당의 두 세력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토리당은 국왕에 대한 지지를, 휘그당은 의회의 권한과 관례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둘은 후계자가 없던 찰스 2세가 독실한 가톨릭 교도였던 제임스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이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갈려 치열하게 대립하기도 했죠. 이렇게 의회에서 왕위 계승까지 문제를 삼을 정도로 국왕과 의회 간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국왕이 계속해서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가톨릭 교도를 우대하자 의회는 이에 제동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의회는 찰스 2세 때 국교도가 아닌 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심사법을 제정하고 국왕의 자의적인 인신구속을 금지하는 인신보호법도 제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왕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아섰죠. 이후 찰스 2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제임스 2세는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무시하고 다시 가톨릭 교도를 우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의 불만은 치솟았지만 사실 제임스 2세의 재위 초반에는 그런 불만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의 제임스 2세의 슬하에는 독실한 신교도인 2명의 공주밖에 없었기에 이들이 제임스 2세의 뒤를 잇게 되면 국정이 다시 안정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또한 내전을 치르고 자신들의 손으로 국왕을 처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그런 혼란을 겪기보단 시간이 가길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임스 2세가 마찬가지로 가톨릭 신자인 왕비와의 사이에서 왕자를 얻은 거죠. 느닷없는 이 왕자의 탄생은 의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이전에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 2세의 왕위 계승에 문제를 제기했었던 휘그당 입장에선 가톨릭 교도로 성장할 이 왕자가 훗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제적인 왕권을 행사하려 할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때 제임스 2세는 섬나라 영국에서 육군을 양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의회의 입장에선 자신들을 제압할 군사력을 키우려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쯤 되자 제임스 2세의 왕위 계승을 옹호했던 토리당마저 국왕의 조치에 크게 반발합니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본 의회가 발빠르게 행동을 개시합니다.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공주이자 신교도인 메리와 그녀의 남편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또 한 번 영국 의회는 의회의 간섭 없이 권력을 행사하려는 국왕을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처럼 잔혹한 내전으로 큰 희생을 치르며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과정을 명예혁명이라 부르는데요.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루어냈다는 자긍심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이렇게 제임스 2세를 폐위한 이듬해 의회는 왕위에 오른 메리와 윌리엄 3세에게 의회의 권리를 확고히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공동왕 메리와 윌리엄이 이를 수용합니다. 이로써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폐지하거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며 의회에서 행해지는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리장전이 승인됩니다. 이를 통해 영국에서는 전제군주의 자의적 통치가 막을 내리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후 영국의 국력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앤 여왕 때에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전까지 동군 연합 상태로 별도의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연합 왕국을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앤 여왕이 후사 없이 죽자 독일의 하노버공 조지 1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새롭게 하노버 왕조가 열리는데요. 원래 조지 1세는 왕위 계승 순위가 50위권 밖이라 영국 국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1세보다 계승 서열이 앞서는 사람들 모두 가톨릭 신자다 보니 신교도인 그가 왕위를 이을 수 있었죠. 당시 의회에서는 앞서 폐위된 제임스 2세의 후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가톨릭 교도가 왕위를 이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생애의 대부분을 독일의 하노버에서 지냈던 조지 1세는 영어를 몰랐고 영국 사정에도 어두웠습니다. 사실 그는 영국 국왕보다는 하노버 공국 군주로서의 역할에 훨씬 관심이 많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조지 1세는 영국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내각 책임제의 전통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영국 특유의 전통이 세워진 거죠. 오늘은 17세기 영국 혁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크게 보면 오늘 배운 내용은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둘 모두 국왕이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절대왕정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고유의 헌정질서를 확립하려는 혁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빨리 절대왕정을 타파하고 의회 중심의 입헌정치로의 길을 열 수 있었죠. 물론 우리가 수업 첫머리에서 확인했던 혁명의 사전적 정의를 다시 떠올려 본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을 진정한 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당시 새로운 사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젠트리와 도시 시민들은 모두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누어져 서로 싸웠습니다. 또한 농촌의 빈농이나 농업 노동자, 도시의 빈민층은 혁명과 별로 관계가 없었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종합해보면 당시의 일련의 사건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국왕에 맞서 이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시기의 역사를 영국 혁명이 아니라 영국 내전이란 이름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의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한 역사학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않아야 할 점은 이 시기 채택된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재정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영국에서는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단초를 마련했죠. 또한 혁명 기간 중에 제기된 수많은 주장들이 훗날 근대사회의 밑거름이 될 사회사상으로 발전했다는 점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영국혁명은 그 자체로서는 훗날의 프랑스 혁명처럼 선명한 변화를 불러오진 못했을지라도 이후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럽 대륙에서는 한창 절대왕정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영국의 사례는 눈에 띄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던 아메리카 식민지가 독립을 쟁취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한 미국 혁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독립혁명의 과정에서 조세징수나 대표권처럼 영국 혁명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방금 언급한 내용들이 오늘 수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